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제 텀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봤어요. 첫 번째가 expectation theory였고, 두 번째가 segmented market theory였고, 세 번째가 이 두 이론을 결합한 liquidity premium theory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드 커브, 실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드 커브를 보고서 일드 커브의 세 가지 특징, 즉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 팩트로서 단기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일드 커브가 우상향하고, 단기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는 일드 커브가 우하향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일드 커브는 우상향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우리가 찾아봤고, 그래서 expected theory는 첫 번째, 두 번째 팩트는 설명을 잘하지만 세 번째 팩트는 설명을 잘 못한다. segmented market theory는 세 번째 팩트는 잘 설명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이론을 결합하면 결국 세 가지 팩트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어요. 자, 우리가 먼저 expected theory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기간이 두 개만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2년 만기 이자율, 그 다음에 단기 이자율은 1년짜리 이자율에서 단기 이자율을 롤오버해서 두 번 투자하는 거하고 장기 이자율로 한 번에 투자하는 거하고 사전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같아야 된다. 그것이 expected theory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expected theory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의 단기 이자율과 다음 기의 단기 이자율에 대한 예상치를 2로 나눈 것이, 평균한 것이 현재의 장기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소위 텀 스프레드로 바꿔서 쓰면은, 그래서 양변에 2배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여기서 양변에서 이제 다시 양변에서 EIT를 단기 이자율의 2배를 한 것을 빼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식을 봅시다. 이 오른쪽의 식은 우리가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세모 표시는 변화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하고 미래의 단기 이자율의 예상치와 현재의 단기 이자율의 차이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보면 우리가 이 텀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텀 스프레드는 일드 커브의 기울기겠죠. 그죠? 그래서 만기가 1년, 만기가 2년이라고 하면 1년짜리 이자율은 IT가 되고 2년짜리 이자율은 I2T가 돼서 일드 커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드 커브의 기울기가 바로 이 텀 스프레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텀 스프레드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뭐냐, 정보가 뭐냐, 이 식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텀 스프레드가 커지면은 현재 IT, 단기 이자율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미래의 사람들이 단기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텀 스프레드 안에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expected theory가 맞다면은, 그죠? expected theory 하에서는 이 텀 스프레드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 또는 일드 커브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현재에 비해서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 텀 스프레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로서 많이 활용이 돼요. 텀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커지면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의
차이가 커지면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에서 굉장히 더 높은 수준으로 현재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걸 계량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이 IT 플러스 1이라는 거 하는 놈은 IT 플러스 1의 기대치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실제 실현된 미래의 단기 이자율과 어떤 예측 오차, ET 플러스 1이라는 예측 오차의 합으로 구성될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 4%였는데 실제 실현된 건 3%다 그러면 1%만큼의 예측 오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걸 표현을 바꿔놓으면 이놈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죠? 이 ET라고 하는 놈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결국 이 식은 2배의 I2T 빼기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 식을 딱 보면 일종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계량 경제학을 이용을 하면 이 식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미래의 단기 이자율의 변화분을, 그죠? 이놈은 단기 이자율의 변화분이겠죠. 이 차이를 현재 시점에서의 텀 스프레드가 리그레션을 하면, 회귀 분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계수가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은 잔차항으로서 예측 오차니까 일종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인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예측 오차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놈이니까 평균이 대충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텀 스프레드가 2배가 되면 곱하기 2가 돼서 이 차이는 4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텀 스프레드는 미래의 단기 이자율의 변화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expectation theory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추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expectation theory가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일드 커브가 대부분의 경우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expectation theory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나 더 집어넣냐면 리스크 프리미엄 또는 텀 프리미엄이라는 놈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 놈을 여기다가 L이라고 하는 리퀴디티 프리미엄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면 이제 텀 스프레드가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즉 일드 커브가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사람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반드시 예측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일드 커브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시점에서 일드 커브를 관찰해 봤더니 단기 이자율에 비해서 장기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예를 들어서 단기 이자율이 4%고 사람들이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6%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장기 이자율은 6%고 리퀴디티 프리미엄은 1%라고 해봅시다. 자, 이 숫자들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현재 단기 이자율 4%, 미래의 6%니까 4 더하기 6 해서 나누기 하면 5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리퀴디티 프리미엄 1%를 더하면 장기 이자율이 6%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6%, 단기 이자율은 4%.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급하게 기울기가 굉장히 큰 식으로 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놈은 몰라요. 그죠? 현재 시점에서 장기 이자율을 알 수 있고 단기 이자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드 커브가 어떤 기울기를 갖는지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의 예상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예상은 얼마로 하고 있지만 얼마가 될 것이라고 내 생각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미래의 예상 이자율이 얼마큼 될지를 우리 현재 시점에서 나는 알지를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리퀴디티 프리미엄 역시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요 정보만 가지고 단기 이자율,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으니까 미래의 기대 수익 단기 이자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놈 때문에. 이놈을 우리가 1%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요놈도 모르고 요놈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서는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다. 요놈이 없으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이놈 때문에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드 커브의 기울기가 이렇게 굉장히 급하다 그러면 리퀴디티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아마 이 숫자가 요거보다는 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는 있을게요. 정확하게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드 커브가 굉장히 급하다. 그러면 10중 8구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현재의 단기 이자율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울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장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단기 이자율 4%, 장기 이자율 5%.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놈보다 과연 클 것이냐? 익스펙티션 시어리가 맞다면, 다시 말하면 리퀴디티 프리미엄이 제로라면 당연히 IT 플러스 1이 IT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근데 리퀴디티 프리미엄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이 얼마가 나와요? 이놈이 5% 얼마가 나오지? 4%가 나오나요? 리퀴디티 프리미엄이 1%가 붙어 있다고 하면 일드 커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래서 텀 스프레드는 플러스 값이지만 5 빼기 4니까 단기 이자율은 반드시 다음 기회에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예측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경우에는 단기 이자율이 내일의 단기 이자율이 이번 해하고 똑같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 때문에 일드 커브가 우상향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그림밖에 없어요. 채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다음 기회에 단기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투자의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채권과 주식의 믹스가 바뀔 수도 있고, 채권도 어느 채권을 더 사고, 장기채냐, 단기채냐, 기타 등등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채권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을 해내야 되는데 리퀴디티 프리미엄 시어리가 맞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만 가지고는 IT 플러스 1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지 아니면 여기 예에서처럼 똑같을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아질지 확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처럼 굉장히 급하다 그러면
뭐 리퀴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조금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놈이 이놈보다 클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 이게 케이스 2였고 케이스 3로 보면 이번에는 장기 이자율이 똑같이 4%라고 합시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이자율이 둘 다 4%예요.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수평으로 플랫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리퀴디티 프리미엄 티어리 하에서 이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게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히 이놈은 플러스 값일 테니까 이게 0.1이든 0.5든 1% 간에 이놈은 하여튼 플러스 값일 테니까 단기 이자율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는 뜻이 돼요. 익스펙테이션 티어리 하에서는 이놈이 0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게 그냥 4%가 돼서 플랫하게 가겠죠. 그죠? 근데 리퀴디티 프리미엄 때문에 이런 플랫한 일드 커브 하에서는 이놈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반대로 이번엔 마지막 케이스 일드 커브가 이렇게 우하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버티드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놈이 4%가 아니고 이를테면 뭐 한 3%다.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이놈은 분명히 플러스 값일 테니까 이 경우에도 미래의 이자율은 시장에서 미래의 단기 이자율을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나 플랫한 경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미래의 단기 이자율에 대한 예상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현재와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드 커브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미래의 단기 이자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아까처럼 처음 케이스 1처럼 굉장히 급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한 확률로 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높아질지 떨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봤듯이 일드 커브는 우상향하는 경우고, 그죠? 우상향하는 경우고, 특히 또 우상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게스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이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이것의 방향에 대해서 100%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미래의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6장을 끝내고 이제 7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6장까지는 주로 이자율 또는 사실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7장은 이제 좀 채권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를 해도 사실 부족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미시킨 교과서에서는 사실 7장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아주 일부만을 사실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겉핥기식으로 다루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우리가 화폐구입능 시간에 주식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뭐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맛보기만 하고 7장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7장에서 미시킨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채권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프레젠트 밸류를 가지고 채권 시장의 가격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격도 역시 프레젠트 밸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주식 가격을 한번 매겨보자. 이렇게 챕터 7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주식하고 채권하고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채권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채권은 이제 이표채 같은 경우에 쿠폰 보는 경우에 이표라고 하는 이표 이자라고 하는 것을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 지급을 해요. 그것에 상응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대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것은 바로 배당이 되겠죠. 1년에 한 번 정도 결산을 하고 나면 배당을 하게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표 이자와 배당은 사실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회 같은 경우에는 만기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마지막 이표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근데 주식에는 만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주식과 채권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채권과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가치 측정을 할 때 차이점은 하나는 이표고 이표이자고 하나는 배당이다. 근데 이 배당과 이표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표이자는 채권이 발행할 때 정해져 있지만 매년 C1만큼씩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매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주식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식 가치를 프레젠트 밸류로 쓰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 피리어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한 피리어드만 있다는 얘기는 만기가 1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1년 뒤에 주식을 판다. 즉 나의 투자 시계가 타임 호라이즌이 1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내가 P0라는 주식 가격의 주식을 사서 P1이라는 가격의 주식을 팔고 그 1년 동안에 나는 D1이라고 하는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주식의 현재 가치를 내가 P0에 사는 현재 가치를 P0라고 하면 이 P0를 내가 현재 시장에서 내가 매입하는 주식의 가격이라고 봐도 좋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P0는 미래의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준 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이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표이자에서 채권에서 이표이자를 받듯이 배당이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그 배당을 D1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즉 내가 제로라는 시점에서 이 제로라는 시점이 이를테면 2016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이라는 시점이 2017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1년 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 배당은 내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1년 뒤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편의상 내가 당장 내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365일에 중간에 언제 받을 수 있지만 편의상 마지막 날에 받는다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정은 뭐 얼마든지 바꿔도 전체 분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있는데 뭐예요? 1년 뒤에 내가 P1이라는 가격의 주식을 팔게 되면 그것만큼 나한테 현금 흐름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P1이라는 현금 흐름이 또 하나가 생기겠죠. 이거 두 개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P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놈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나눠줬어요? 만기 수익률 YTM이라는 것으로 나눠줬어요. 그걸로 할인을 해줬어요. 주식의 경우에도 그걸로 하면 되나? 채권마다 다 YTM이 달랐어요. 나눠주는 숫자가 다 달랐죠. 그죠? 주식의 경우에도 따라서 뭔가 다른 숫자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K라는 값으로 나눠준다고 합시다. 이 K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즉 주식의 경우에는 Y팁으로 이자율로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에서부터 나오는 요구 수익률로 나눠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이 현재 시장에 가서 인텔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주식의 가격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로 결정되어 있냐 하면 50달러로 한 주에 50달러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0달러를 주고 인텔 주식을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인텔 주식을 샀을 때 이 인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고 이 현금 흐름을 이 인텔 주식의 요구 수익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최소한 이 정도의 리턴은 내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수익률로 나누어 준서 현재 가치를 만든 다음에 그 현재 가치 P0가 현재 가격 50달러와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예가 되겠어요. 자, 먼저 이 주식을 봤더니 현재 가격은 50달러고 그 다음에 배당은 16센트를 매년 배당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D1이 얼마가 돼요? 0.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인텔 주식이 1년 뒤에는 6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미래 현금흐름 P1이 6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 최소한 12% 정도의 인텔의 주식을 사면 12% 정도의 수익률은 내가 기대한다. 그러면 이놈을 1.12로 나누어 준 것이 인텔 주식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53.71이 되고 이 53.71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P0가 53.7이라는 얘기죠.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53.71이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50달러예요. 이게 50달러보다 커요. 자, 그러면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53.7이라 되는데 시장 가격은 그보다 낮아요. 이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로 하면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주식을 사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물론 여기에는 월스트리트의 예측치가 맞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텔이 16센트의 배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기반을 해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투자 시계가 타임 호라이즌이 1년짜리를 봤어요. 내가 주식을 사서 1년만 보유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N년으로 얼마든지 이제 확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년만큼 투자했을 때의 현재 가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앞으로 가서 P1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년 뒤에 내가 인텔 주식을 P1에, 1년 뒤에 내가 인텔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때의 현재 가치는 다시 1년 뒤에 사서 다시 1년만 보유한다고 했을 때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계산된 것을 1년 앞으로 우리가 하나 시점을 밀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 P1이라고 하는 놈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K분의 D1,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K의 제곱분의 D2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칠 아무런 이유가 없죠. P2는 다시 1 플러스 K분의 D3 더하기 1 플러스 K분의 P3 이렇게 계산될 것이고, 이것을 무한대로 반복하면 여기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D1 1 플러스 K 제곱분의 D2 1 플러스 K의 세제곱분의 D3 플러스 점점점 해서 1 플러스 K의 n승분의 Pn 이렇게 나오겠죠. n 피리어드까지 n 시점 n년까지 뒤로 이렇게 밀어서 우리가 이 인텔 주식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했어요. 자, 여기서 또 그칠 필요는 없어요. 왜? 계속해서 여기다가 P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를 계속해서 대입하다 보면 이 마지막 텀, 요 놈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겠죠? 왜? 이게 K가 아까처럼 12%라고 하면 1.12에 1승, 2승, 3승, 4승 점점 하면 이게 점점 큰 숫자가 돼버릴 것이고, 그래서 요 놈이, 이 마지막 텀이 결국 0으로 수렴해 나갈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죠? 우리가 주식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이놈은 점점점 작아질 거여서 결국에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의 현재 가치를 이 마지막 텀 없이 그냥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뭐예요? 주식의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합시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어떤 주식의 현재 가치는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 중에서 특히 미래의 배당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무한대로 계속되는 미래의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가 현재 주식의 가치가 되겠어요. 미래에 파는 주식 가격은 의미가 없어지고 배당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식의 현재 가치를 미래의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이 식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회사나 뭐 이런 데 가서 자, 현재 주식의 어떤 내재 가치는 미래의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주식의 삼성전자 주식의 P0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K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D1도 알아야 되고 D2도 알아야 되고 D3도 알아야 되고 미래에 발생하는 배당의 값을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이표 채권회 같은 경우에 이게 고정되어 있지만 배당은 매년 그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회사의 정책, 배당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D1, D2, D3가 다 같지도 않을 것이고 또 변동을 심할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이 줬다, 어떤 때는 적게 줬다.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식은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식은 아니에요. 왜?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가정을 더 추가해서 D1, D2, D3를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현재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고든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고든 모형이라고 하는 이 식을 좀 단순화하는 어떤 가정을 하나 더 추가해서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P0 값을 우리가 한번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떤 가정이 필요할까? D1, D2, D3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런 가정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즉 다음 끼의 배당은 전 끼의 배당에다가 1 플러스 G를 곱한 것이다. G는 뭐예요? 배당의 증가율이 되겠죠. 그죠? 이걸 쓰면 1 플러스 G는 이거고, 그죠? G는 이놈이니까, 그죠? 바로 그냥 배당의 증가율이에요. 이 G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다. 즉, 배당이라고 하는 놈은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증가해 나간다는 그런 가정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물론 배당은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지 않아요. 따라서 당장 내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좀 긴 시간을 보면 배당이 높아졌다, 어떤 때는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했다, 어떤 때는 조금만 증가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G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단순화를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1 플러스 K의 D1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분의 D2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K의 세제곱, D3는 뭐예요? D2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D2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니까 그러면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을 쉽게 단순화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산수를 이용해서 일단 D1이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D1을 묶어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G. 그죠? 매 항에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G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형태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항은 K분의 1. 그죠?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D1 곱하기 K-G분의 D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마이너하지만 중요한 가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런 고든 모형에선, 이거 우리가 고든 모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K가 반드시 G보다는 커야 된다가 되겠어요. 즉 요구 수익률이 배당의 증가율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G가 K보다 크다 그러면 이놈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의 주식 가격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K가 G보다는 더 크다는 가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쓰면 P0는 K-G분의 D1이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들, D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해의 배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P0의 가격에서, 이건 2016년의 가격, 그죠? 이건 2017년의 배당이에요. 그죠? 이걸 2016년의 배당으로 바꿔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시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래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장기로, 예를 들어서 먼 미래에, 지금 2016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의, 앞으로 한 50년 정도의 수익률을, 이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한번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가서 뭐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멀리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50년 정도의 수익률이 대충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합시다. 과거에 비해서 이 주식이, 과거에 비해서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 평균 6% 정도, 과거 한 20년 보니까 이 주식이 한 6% 정도 수익률이었는데, 연평균. 앞으로는 이놈이 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한번 예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예측 방법은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것을 K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K의 요구 수익률이었죠? 수익률이에요. 그죠?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현재의 배당과 주가, 여기 이제 정확하게 D1, P0지만 우리가 뭐 장기라고 생각하고서 여기 밑에 이런 걸 안 썼어요. 자, 현재의 배당과 주가의 비율,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배당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디비던드 일드라고 불러요. 또는 디비던드 프라이스 레이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배당 주가 비율, 디비던드 프라이스 레이쇼 또는 배당 수익률의 값은 현재 값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를테면 1.5%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식의 수익률이 얼만큼 될 건가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냐면 앞으로 배당이 몇 % 정도로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0년 동안에, 앞으로 20년 동안에 배당의 증가율이 얼만큼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래서 한 20년 정도 놔두면 대충 수익률이 얼만큼 될 건가를 한번 지금 가늠해보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냐? 주가 지수,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뭐 이런 것에 디비던드 프라이스 레이쇼가 다 발표가 돼요. 매일매일 발표가 돼요. 그럼 최근 값을 갖고 와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 되더라. 연.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실상 유가주가시장에는 모든 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회사들의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뭐 가중평균이겠지만 회사 크기에 따라서 평균 수익률, 배당 증가율이 얼만큼 될 건가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뭐에 달려 있을까요? 이 G라고 하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봐서 경제 성장률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0년 동안에 한 2% 정도 갈지 모르겠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20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은 한 3.5% 정도 평균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한 3.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와일드 게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잘 맞느냐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20년 동안 주식 수익률 예측해봐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향후 20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상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식의 간단한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재 디비던드 프라이스로 디비던드 일드가 한 이 정도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얼마쯤 되면 여기 실질이에요.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이니까 실질 요구 수익률은 한 3.5%쯤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명목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한 2%쯤 더 된다 그러면 주식 수익률은 한 5.5%좀 평균적으로 간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든 그로스 모형에 의하면 하여튼 현재의 주식 가격은 주가의 가치는 미래의 배당의 현재 가치고 그것을 배당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를 이 식에 의거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2007,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특히 미국 같은 데서 폭락을 했죠.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랬을 때 고든 그로스 모형에 의하면 주가가 떨어진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왜? 첫 번째, 금융위기가 오니까 경제 성장률이 폭락을 했겠죠. 그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놈이 배당 증가율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배당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G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됐어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나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K값은 오히려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K가 증가하고 G가 떨어지면 이놈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이게 커지니까 디비던드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P0가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든 그로스 모형에 의해서 주가 하락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고든 그로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고든 모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가는 어떤 펀더멘탈, 여기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펀더멘탈에 의해서 현재 주가가 결정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새로운 정보는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불러요. 여기 나와 있듯이 Efficient Market Theory Hypothesi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설이냐? 사실은 100%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즉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뉴스를, 새로운 소식들을 그 즉시 가격에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되고,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소식 또는 펀더멘탈이 변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듯이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통계청에서 이번 달에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아졌어요.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졌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겠네. 그래서 G가 좀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변한다든지. 뭐 또 새로 어떤 뉴스가 발생해서 이를테면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술을 뭔가 하나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 기술 개발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이 이제 바로 주식시장에 전해져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수익이 증가할 것이고, 수익이 증가하면 배당도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뉴스에만 반응을 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의미하는 한 가지 임플리케이션은 뭐가 될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돼요. 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새로운 뉴스에 반응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건데, 뉴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정의상 예측 불가능한 게 뉴스죠. 그죠?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 내부 사람들만 알 수 있었어요. 내부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그렇게 되면 주식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거는 사기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주가라는 것은 내부 정보에 의해서 새로 발표되는 뉴스에 의해서만 반응을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새로운 뉴스의 발표에 의해서만 반응한다는 얘기는 주가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 써놨고, 자, 그 다음에 이 주식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만약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보만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을 보고 새로운 뉴스를 접했어요. 이게 이 주식을 사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신문에 보기 전에 이미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 주식을 샀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주가가 이미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게임 끝이라는 얘기죠. 이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 주가에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는,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TV 같은 데나 신문 같은,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 TV에 이제 주식 관련돼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서 빨간 선, 파란 선 막 이렇게 하고, 몇 개월 무빙해버리지, 이동 평균이 어쩌고, 그래서 고점 어쩜 저점이 어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를 때가 됐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차티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림 그렸고 차트 그려서 하는 거 차티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미 정보는 다 주가에 반영돼 있고,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주가가 새로운 정보만에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또 다른 증권회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와서 막 분석을 하고, 새로운 신제품의 시장 반응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막 쓰고 그래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으면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 정보들, 재무제표 데이터 다 시장에 공개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보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헛수고다 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또 하나의 내용이에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의도의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을까요? 속으로 믿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절대로 겉으로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세상은 진짜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자업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주식시장 투자하는 게 좋으냐?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면 그냥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소위 말해서 그냥 지수에 연동되는 펀드들,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피 200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펀드를 사면 돼요. 괜히 비싼 수수료를 내고 뭔가 성장주 또는 배당주 또는 무슨 그룹주 이런 거 살 필요 없이, 그런 건 수수료가 높아요. 수수료가 낮고 그냥 시장의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마켓 포트폴리오하고 같이 움직이는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으면 단서가 붙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가 펀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말해서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을 하는 펀드가 있고, 또 하나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하는 게 있어요. 패시브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떤 지수에 연동되는 그런 채권이에요. 저 주식 펀드예요. 액티브는 뭐가 오를 건가, 뭐가 좀 유망한가, 그런 거를 막 아까처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좀 떨어질 것 같은 거를 좀 버리고 이런 식의 운용을 하는 게 액티브예요. 이게 수수료가 높고 이건 수수료가 조금 싸겠죠. 자, 그러면 아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다 투자하지 말고 여기다 투자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실제로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펀드의 성과가 이거보다 못하냐 하는 걸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펀드들을 쫙 모아가지고 과거에 이제 했던 펀드를 모아서 수익률이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를 또는 별 차이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연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내용도 결과도 좀 달라요. 이게 그래도 좀 더 낫다. 수수료 감안하라도 그런 논문도 있고, 아니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펀드가 이렇게 있는데, 펀드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요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치주 펀드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막 권해요. 수수료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권하면서 한번 표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과거에 보면 이거의 수익률이 딴 거보다 더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게 과거에 좋았으니까 지금 여기다 투자하면 앞으로도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 전에 고드 모델을 할 때는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여기 주식 투자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네. 자, 펀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이거보다 좋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거는 이거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 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것도 생기고 나쁜 것도 생길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그 예가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딴 데 있던 거를 내가 좀 빌려온 건데, 이런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3억 명이 있어요. 사람이 3억 명이 있어요. 3억 명한테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3억 명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두 사람씩 조를 짜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1억 5천만 조가 생기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전 던지기 시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앞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둘 다 던져갖고 앞면 나오는 사람이 이기고, 둘 다 뒷면이면 한 번 더 던지고, 둘 다 앞면이라도 한 번 더 던지고, 그래서 하여튼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3억 명이라는 사람이 다 1달러씩을 갖고 있어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1달러를 줘요. 그리고 진 사람은 게임에서 이제 아웃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하면 1억 5천만 명이 남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 2달러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해요. 이번엔 1억 5천만 명을 다시 2명씩 조를 짜고 또 해요. 그러면 7,500만 명이 그 다음에 남을 거고 한 사람이 4달러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숫자를 갖고 왔는데 10번째를 하게 되면 10번째 게임이 끝나면 한 60만 명보다 3억 명에서 시작했는데 60만 한 58만 명 정도가 한 사람이 512달러씩을 갖게 있어요. 15번째 게임까지 끝나면 이제는 18,000명 정도가 16,000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20번 하게 되면 572명이 남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씩 갖고 있어요? 52만 달러씩 갖고 있어요. 마지막 29번째가 되면 1.1명이 나요. 한 명이 남아요. 그 사람은 얼마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2억 7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왜? 거의 우리가 지금 계산은 아주 이게 대충 한 거지만 3억 명이 1달러씩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모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3억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이렇게 29번째까지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그죠? 완전히 운에 의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3억분의 1의 확률로. 투자를 하다 보면 운이 좋은 놈이 나타나요. 그죠?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여기서 우리 60명 학생들 보고,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동전을 10번씩 던져서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숫자가 이기는 선거로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다 동시에 던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 평균적으로 한 5번씩 나오겠죠, 앞면이. 그죠? 근데 그 중에 분명히 8번, 9번 남기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보고 동전 던지기 왕, 이렇게 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하다 보면 좋은 놈이 나타나요. 망하는 놈도 나타나고, 망하는 놈은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좋은 성과를 나오는 펀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순전히 운에 의해서. 이 액티브 인베스트먼트가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답을 못 내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주가라는 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하루에도 몇 %씩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요. 근데 액티브 인베스트먼트가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보다 1년에 0.5%만큼 평균적으로 더 좋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에서 0.5%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아까처럼 운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절반 정도의 파이낸스를 하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는데 세상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어떤 잡음 같은 것이 자꾸 생겨서 뭔가 이상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크게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쯤 되고 나머지 절반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기본적으로 틀렸고 뭔가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배당 흐름에 의해서 그거의 현재 가치에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태 재무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Behavioral Finan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Behavioral Finance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하여튼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또 많이 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우리 경제학의 이론들, 이를테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투자자라는 가설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요. 근데 Behavioral Finance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부터가 벌써 좀 이상한 거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Behavioral Finance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드는 몇 가지 이상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 연금 같은 거를 이제 가입을 하되 처음에 이제 직장에 가면 뭐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을 이제 뭐 기업연금일 수도 있고 이런 연금을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연금을 가입해서 이제 딱 내 월급의 얼마를 이렇게 내면 회사가 거기에 일정 부분을 매치를 시켜서, 예를 들면 월급의 1%를 낸다 그러면 회사가 거기에 똑같은 금액을 얹어줘서 내 연금 자산이 이렇게 쌓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퇴할 때 내가 그 돈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동안에, 은퇴할 동안에 내가 쌓여 있는 나의 그런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걸 자기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한 달에 내 월급의 1%씩 모으는 이 돈을 뭐 이를테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든지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든지 채권에 투자하든지 그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결정은 그리고 매달 막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이런 거 이제 컴퓨터로 하면은 메뉴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뭐가 있냐면 디폴트가 있어요. 항상. 디폴트는 은행 예금으로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행 예금으로 그냥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디폴트를 주식 투자로 하면 또 디폴트를 안 바꾸고 주식 투자를 계속 한대요.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죠. 디폴트가 뭐로 설정이 돼 있느냐 상관없이 내가 주식이나 은행 예금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걸 바꾸면 되는데, 하나 클릭 하나 하면 되는데 그냥 디폴트를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비합리성의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된다.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그런 비합리성 때문에 뭔가 주식시장이나 주식 투자에서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변동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예가 사실은 우리 굉장히 많아요. 뭐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본인이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적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90%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대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특히 남학생들, 이 과신 때문에 내가 사면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시장을 교란한다는 거죠. 내가 남학생들인 게 뭔가 성차별이 아니고 실제 스타디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기혼 남성, 그 다음에 미혼 남성, 기혼 여성, 미혼 여성,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보고 주식 투자하는 패턴을 봤더니 가장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 미혼 남성. 그래서 가장 손실을 많이 본 사람도 역시 미혼 남성. 그래서 이런 샘플을 조사를 했더니 뭐 그런 스타디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는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가 맞는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이 딱 어느 쪽이 맞다라고 결론 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남았는데 추석 한번 부르고 끝냅시다.